안녕하세요. 구급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창호 구단 모두 좋아하시죠? 아마 이창호 구단처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기사도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창호 구단 바둑을 기록하러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버스를 같이 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바둑이 빨리 늘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얼버무리다가 제가 자꾸 추궁에 들어가니까 비결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것은 기보를 놓아볼 때 그냥 번호만 따라서 놓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수를 미리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번호를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고수들의 생각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아마 이창호 구단은 그러한 공부로 세계 최고의 1인자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그럼 오늘 강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목정석 마지막으로 눈목자 걸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칸 걸침과 날일자 걸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눈목자 걸침도 소목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수법인데요. 이 수의 의도는 흑돌이 이렇게 변으로 먼저 있을 때 만약에 너무 가까이 걸쳐 들어가면 흑이 협공을 해서 이 돌이 있는 만큼 불리한 싸움이 전개될 것을 그것을 꺼려서 좀 더 서서히 다가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흑이 이렇게 귀에서 받아준다면 변으로 벌려가서 협공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었죠. 물론 여기서도 흑으로서는 협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칸이나 높은 협공. 이 협공은 여러 가지로 주변의 배치에 따라서 해갈 수 있는데요. 협공을 어떻게 해가든 백으로서는 귀를 붙여서 타게 갑니다. 자, 흑이 안으로 막아주는 것은 늘어서 쉽게 타개가 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흑도 바깥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가는데요. 그때 끊어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수순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귀를 먼저 단수를 치시고요. 백이 나갈 때 중앙으로 단수 치는 것이 수순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중앙으로 먼저 치고 가는 것도 똑같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나서 귀로 단수를 치면 물론 백이 받아주면 똑같지만요. 여기서는 백이 끊어서 변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흑이 이렇게 따낸다면 이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흑 한 점을 잡아가서요. 물론 이것이 백이 꼭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흑의 의도를 거슬렸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이러한 변화의 여지를 내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먼저 단수치지 말고요. 반드시 귀를 먼저 단수치고 나서 중앙을 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반발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흑이 빵 때림을 해서 백이 아주 궁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백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곳을 이어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고요. 백은 이렇게 꼬부려서 이 한 점을 잡고 있는 형태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젖혀가서 오히려 보태주는 수가 됩니다. 따라서 흑도 이렇게 씌어가는 것이 정석인데요. 이쪽에 약점이 있는 것 같지만 맞고 나면 백도 바로 끊어갈 수는 없는 곳이죠. 이렇게 먼저 석점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요. 백도 끊어갈 수는 없고 이 한 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흑이 이 약점을 이어서 자, 여기까지가 정석의 완성인데요. 정석은 수순이 좀 길지만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목자 걸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까지 소목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형태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삼삼정석에 대해 공부해 보죠. 오늘 포석에서는 변에서 중앙으로 두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와 변, 중앙이 포석의 순서인데요. 중앙을 두어감에 따라서 초반전에서 중반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형태에서 흑이 이쪽 집을 지키고 싶다고 이렇게 눈목자나 아니면 날일자도 두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이것은 너무 견실한 수입니다. 물론 흑집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의도이지만 그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옹졸한 수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행마인데요. 바둑 격언 중에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중앙으로 뛰는 수는 좋은 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꽃을 두면서 이쪽이 아주 발전을 하게 되는데, 물론 백은 아까 이렇게 둔 것에 비해서는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공격해서 더 크게 모양을 키워가겠다는 작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백이 손을 뺀다면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가 또 하나의 저로점이 됩니다. 백이 또 손을 뺀다면 이렇게 붙여만 가더라도 이 백 한 점은 흑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만약 이런 식으로 두었다면 이러한 좋은 자리를 노릴 수가 없는데요. 한 칸으로 띄었기 때문에 이곳도 발전하고 또 다음에 급소도 갈 수 있고요. 중앙으로도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두어가는 수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프로 기사들의 실전에서는 중앙을 어떻게 두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이 바둑은 프로 기사들의 실전인데요. 지금 흑이 이렇게 뛰어들어온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 백이 손을 뺀다면 흑은 다시 한번 쉬어가서 이 한 점이 매우 괴롭게 되겠죠. 따라서 백은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습니다. 자, 그러자 흑도 또 다시 이렇게 한 칸으로 뛰어갔는데요. 이 자리도 손을 뺀다면 반대로 백이 씌어와서 흑이 시달리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뛰어갔고요. 다음에 또 이 자리도 급소라고 보고 백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그러자 흑이 또 한번 뛰어가고요. 또 백이 뛰어서 계속해서 중앙을 두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기사들의 바둑에서도 지금 기와 변의 큰 자리들이 많이 있지만 중앙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자리들은 한번 놓치게 되면 바둑 전체의 주도권, 대세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은 물론 마지막에 두어가는 것이지만 포석에서도 매우 급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포석의 예를 하나만 더 살펴보죠. 네, 이 바둑도 프로 기사들의 실전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지금 백이 둘 차례인데 어느 곳이 가장 큰 자리가 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한 점이 협공을 당해서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이쪽을 두어갈 듯도 싶은데요. 지금 실전에서 그 프로 기사는 이렇게 날일자로 중앙을 두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리가 포석의 대세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흑이 날일자를 해가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가게 되면 흑의 상변 모양은 부풀게 되고 반면에 백의 좌변 모양은 지워지게 되죠. 하지만 백이 이 자리를 가게 되면 반대로 좌변은 살아나고 상대방의 모양이 지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자리보다 가장 큰 급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전에서는 백이 이쪽을 두자 흑이 이렇게 마늘모를 두어서, 자, 이거는 공격의 마늘모이기 때문에 둘 수 있는 수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갔습니다. 하지만 이 백돌이 조금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할 때 그래도 백은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인데요. 이렇게 포석에서 대세점은 놓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세점을 발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잘 키워나가신다면 바둑을 더욱 원활하게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겠죠? 오늘 맥점에서는 사석을 이용하여 모양을 갖추는 수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요. 백이 이렇게 끊어온 장면입니다. 사실 백이 끊어간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이 더 좋은 수였는데요. 어쨌든 백이 이렇게 끊어왔습니다. 흑으로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단수를 쳐주고 마는 것은 백이 한 점을 따내서 다음에 백은 또 젖히는 끝내기까지 선수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흑이 좋지 못한 선택이고요. 자, 여기서는 흑이 이렇게 한 점을 키워서 죽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3선의 돌은 2선으로 키워 죽여라. 이 격언은 거의 들어맞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이 이렇게 막아올 때 붙여가서 백은 2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다음에 단수를 치면 이 흑 2점을 이용해서 아주 두텁게 외세를 갖추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3선의 돌은 항상 2선으로 키워서 버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모양을 갖추는 맥점을 하나 살펴볼까요?
사석을 이용해서 모양을 갖추는 응용 문제인데요. 지금 이 흙 속점이 매우 약한 모습이죠. 여기서 어떻게 타개를 해나가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좋은 맥점인데요. 백이 젖혀왔을 때 그 후속 수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흙이 끊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백이 단수를 쳐올 텐데요.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마는 것은 백이 한 점을 따내서 흙의 실패입니다. 삼선의 돌은 항상 이 선으로 키워서 버려야겠죠? 백이 이렇게 막아올 때 중앙에서 먼저 단수를 쳐서 확실하게 활용을 해두고요. 다음에 흙은 이렇게 치받아서 꼬부리는 것이 싫다면 X자로 두어갈 수도 있겠고요. 이쪽을 선수로 해서 아까는 흙 속점이 매우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떤가요? 지금은 아주 두텁게 정비가 됐죠? 물론 백은 이곳에 실리가 크지만 이곳은 원래 백집이었기 때문에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갖추는 맥점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지금 이 형태는 백이 흙의 두 점머리를 두들겨 온 모습입니다. 보통 이러한 자리는 맞지 않는 게 좋죠. 흙이 이렇게 뻗어서 두어 놓는 것이 정수인데요. 흙으로서는 매우 급한 곳이 있어서 손을 뺐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두 점머리를 두들겨 왔는데요. 다음에 흙은 어떻게 행마를 해가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젖혀가고 마는 것은 백이 2단을 젖혀서 매우 괴로운 모습이죠. 여기서 느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은 가장 안 좋습니다. 백이 막아온다면 또 한 번 약점을 지켜야 하는데요. 백이 있고 났을 때 다음에 젖히는 끝내기까지 선수로 해갈 수가 있죠. 이쪽을 잇는 것도 젖히는 선수를 끝내기로 할 수 있는 것, 젖히는 끝내기를 선수로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가장 안 좋고요. 흙으로서는 이렇게 젖혔을 때 늘지 않고 호구를 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인데요. 그것도 백이 단수를 쳐온다면 흙이 있고 났을 때 백이 다시 이어가서 흙의 모양이 많이 웅크러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흙의 불만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역시 백이 붙여온다면 흙이 끼워 이어야 하는데요. 방금 전의 모양으로 똑같이 환원된 모습이죠. 역시 흙의 불만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는 좋은 맥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날일자를 해가는 수가 아주 올바른 수입니다. 백이 이렇게 치받아 온다면 다시 한번 늘어서 쉽게 연결이 되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백이 손을 빼는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날일자로 달려서 쉽게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백은 가장 강하게 두는 것은 붙여서 막아오는 수단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두셔야 하는데 바로 이렇게 끌어오는 수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치받아 간다면 아까처럼 가장 안 좋은 경우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치받아서는 안 되고요. 또 흙이 젖혀가는 것은 백이 끊어와서 이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흙으로서는 이렇게 가만히 끌어오시는 게 좋고요. 백이 이렇게 뻗을 때 흙은 손을 빼서 다른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모양을 갖추는 맥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세요. 오늘 4월 시간에는 만연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만연패라는 것은 흙과 백이 서로 패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를 미루게 돼서 그것을 정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요. 그래서 만연패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여기 지금 예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형태가 만연패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해 볼까요? 지금 흙으로서는 이 패를 이어간다면 백을 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흙도 백도 서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빅인 모습이죠. 하지만 흙으로서는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패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패는 백이 먼저 따내기 때문에 백의 선패이므로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도 쉽게 이 패를 들어가 주지를 않죠. 자, 그럼 백의 입장에서 살펴볼까요? 백은 이 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쪽을 따내야 되고요. 흙이 한번 손을 빼줄 때 그때 다시 한번 단수를 쳐서 패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흙이 먼저 따내는 선패가 되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이 패를 이겨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흙과 백 서로 이 패를 잘 걸어가 주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만년패인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요. 판에서 이런 만년패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정리돼 나가는지를 아셔야겠죠. 자, 지금 잘 보시면 이 백집 안에서 흑이 만년패를 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흑보다 백이 훨씬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흑은 여차하면 바둑이 유리하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이어서 그냥 빅으로 정리를 해갈 수도 있고요. 또 패감이 많다면 패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백으로서는 이 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패를 따내고 그것도 한 번 더 패를 걸어가서 흑이 따낼 때 다시 한번 패감을 써서 이 패를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훨씬 더 부담을 안고 있죠. 게다가 지금 이 백돌들이 흑돌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큰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패가 벌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흑으로서는 패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백은 패감을 줄이기 위해서 바둑을 두어가기 때문에 자연히 흑마가 조금 무뎌지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가 벌어졌을 때는 흑보다는 백이 훨씬 더 부담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만년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상에서 골치 아픈 만년패가 등장하더라도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